예정님, 우리 지난번 촬영할 때보다 좀 많이 추워졌네요. 맞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쌀쌀해가지고 날씨가 음. 저희 옷도 두꺼워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늘이 진짜 예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번 주 내내 하늘이 진짜 예뻐서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흐릴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엄청 맑은 하늘이네요. 그니까요. 오늘 원래 흐리다고 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제 어떤 걸로 정했는지 혹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요번에는 그 상상이라는 주제로 책을 골라오기로 했었죠. 네. 그 뭔가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고 저희 음. 정했었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뭔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책 아니면 상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그런 책들을 좀 골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혜진님이 그 상상을 주제로 어떤 책 골라오셨는지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작가와 또 마타요시 나오키라는 개그맨이자 작가이신 두 분이서 같이 쓴 책인데, 제목은 그 책은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샀던 계기가 뭐였냐면, 한 몇 달 전에 이제 친구 따라서 독립서점을 갔다가, 여기 그 책방 문이 이제 닫아가지고 엄청 싸게 팔아서 막 뭐 옛날 책들도 되게 많고 해서 막 봤는데 이거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 그림체가 되게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서점 가고 이러면 이분의 그림체를 늘 봤는데 한 번은 읽어보고 싶다 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점에 이제 그분 그림이 들어간 책이 있어서 구매하게 됐다가 그게 몇 달 전인데 이번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상이라는 주제로 뭘 읽을까 사실 이것저것 조금 읽었는데 뭔가 좀 다 약간 딱 들어맞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읽었는데 이게 딱 상상이랑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는 약간 책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더 이상 눈으로 읽을 수 없게 된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두 남자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제 세상 곳곳에 여행하면서 이런 진귀한 책들의 이야기를 모아와서 나한테 들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이런 지원을 받고 1년 동안 막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책의 이야기들을 들고 오거든요. 같이 이제 듣고 오고 이제 13일 동안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 자체가 차례가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책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데 되게 처음 읽었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되게 좀 어떤 어떤 책의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좀 이상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약간 철학적이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빨리 넘어가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꿈속에서만 읽을 수 있는 책, 악마를 가두는 책,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책. 약간 이게 책인가? 라는 사람 얘기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끔 하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림책 같기도 하고 약간 철학서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 장마다 되게 짧게 내용이 나오는데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었고 특히 마지막 밤에는 반전이 있거든요. 사실 두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원래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듣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 두 남자가 지어낸 얘기였던 거예요. 자기들 그 상상에서 여행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상상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왕한테 들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무튼 마지막에는 이 둘이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감옥에 가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쾌하게 그렇게 좀 되는데
결말이 감옥에 어. 간 거예요? 그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뭐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마무리가 두 남자 다 그 책은 이러면서 끝나요. 우와.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남자가 한 이야기가 진짜 일파만파 터져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도 막 듣고 되게 유명해지고 왕도 되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너희한테 부탁하길 잘했어. 근데 그렇게 죽고 나서 갑자기 그게 알려진 거예요. 이 두 남자가 놀랐고. 사실은 맞아요. 이 두 남자가 사실은 지어낸 얘기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을 세웠지만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 왕을 속였다. 이런 죄로 마지막에 이게 너희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요. 그림에서. 근데 진짜 상상이랑 너무 딱 맞는 책이고 진짜 읽어보고 싶어요. 맞죠. 약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52권의 책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나한테 그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걸 또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는 것 같고 진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책이 우리를 위로도 하고 성장도 시키고 지금의 나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뭔가 되게 가볍게 든 생각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상이랑 거짓말은 어떻게 다르지?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네요. 맞네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그 상상이라는 주제를 듣고 어떤 책을 골라왔었냐면은 저도 되게 이 책 저 책을 좀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번에 저희 둘이 같이 그 10 books to get to know me 그 10권 책 고르는 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 중에 한 권으로 골랐던 너무 좋아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그 제목 그대로 픽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이 픽션을 굉장히 좀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칠렌이라는 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진짜 그 행성에 가서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SF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사전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뭐 아니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보니 이런 자료들이 있고 틸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내가 지도와 지리서를 찾아봤는데 틸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41권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틸렌이라는 행성은 뭐 모든 종류의 책이 딱 줄거리를 하나만 갖고 있고 명사가 없어서 형용사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뭐 달이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둥근, 빛나는 뭐 이런 형용사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게 자꾸 복제가 된대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이 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호르니 어쨌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걸 칭하는 단어가 뭔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잃어버린 물건이 복제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행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제 듣다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가상의 책, 가상의 공간, 가상의 작가, 가상의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책을 이제 한국의 아르헨티나 작가인데 한국에 번역을 해서 올 때
혹시 한국 작가들이 이게 픽션인 걸 모를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대요. 허구인 걸 모를까봐 걱정을 할 정도로 엄청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이제 그런 책이었었고요. 자꾸 이제 다른 가상의 자료를 인용한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뭔가 얼핏 보면 되게 객관적인 역사서나 철학서처럼 보이는,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은 되게 이상하고 엉뚱한. 근데 저는 그래서 읽다 보면 이상해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안에 막 상상이라는 단어가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 책 전체가 뭔가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뭔가 사고 실험이나 놀이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디테일하고 좀 유희적인 그런 환상의 세계를 좀 읽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종류의 책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아닌 뭔가 그쵸, 뭔가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책을 다 이렇게 읽고 나서 뭔가 혜진님 책이랑도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먼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먼저 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쓴 사람 걸 나중에 쓴 사람이 먼저 쓴 사람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유정님보다 늦게 적었는데, 유정님은 이렇게 질문 적었는데, 나도 이렇게, 그 약간 책과 상상과 이렇게 연결된 맞아요, 그 맞아요. 질문들이, 나도 이 질문들을 하려 했는데, 되게 비슷한가 보다. 뭔가 그러니까요. 느낌이. 상상의 책에 대한 오, 그런 맞아요, 이야기가. 맞아요. 이 둘은 다 진짜 상상만 주제로 가져왔는데, 네. 상상이랑 책이랑 어쨌든 결합해서 한 게 맞아요.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어.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책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 소개하는 수많은 그 책들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초등학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오거든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여자애가 전학을 와서 서로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 둘 다 그림책 작가가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림 교환 일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상황들을 위로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죠. 남자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받지 않는 그 그림 교환 일기에다가 계속 글을 쓰거든요. 왜냐면 여자애한테 이거를 못 주는데 언젠간 줄 거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쓰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 앞에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한 이야기였고 모두가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자애가 죽었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교생 앞에서 얘기를 했고 모두가 울었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슬픈 이야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또 이 책이 좀 짧고 간결해서 한 번 또 다시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의 첫 문장이 그 책은 아무도 죽지 않는 내용의 책이다 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완전 반전이었던 거죠. 분명 제가 첫 문장을 읽었을 텐데, 이게 모든 이야기 중에 통틀어서 제일 길거든요. 책 이야기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뭔가 몰입해서 그런지 첫 문장을 잊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작가가 약간 이거를 노렸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굳이 첫 문장이 왜 이거고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죽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이 첫 문장의 반전에 약간의 여운이 길게 남았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우리의 삶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다들 그 책에 첫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유정님의 삶의 책의 첫 문장은 어떤 문장이 들어가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아니, 저 이 질문 너무 좋았는데, 뭔가 그 첫 문장이라는 거에 되게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약간 믿을 구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좀 저는 이제 만약에 제 삶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벗어나지 않는 방향성이 있을 거야.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은, 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 헤매는 일이 아니라 결국 신나는 모험이었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모험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요즘 좋아하는 단어인데, 모험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도 뭐 길을 헤매든 아니면 어떤 이렇게 시련, 고난 뭐 이런 게 생기든 모험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는 되게 신나는 일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어떤 모험의 목적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험이라고 하면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약간 헤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런 첫 문장을 생각하면, 근데 결국은 되게 모험일걸? 이렇게 좀 마음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생각이 났었고, 저 들으면서 네.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만화들이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갑자기 원피스가 아직 원피스를 찾지 못한 이 루피의 모습이 찾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거대하게 막 내가 원피스를 찾을 거야 막 가질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해적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진짜 재밌잖아요. 그쵸. 거기 와서 진짜 죽을 뻔한 위기도 하는데 근데 뭔가 우리가 보면서도 뭐 어차피 약간 뭐 어차피 안 죽어 약간 안 죽고 어차피 이제 해적왕이 될 거고 약간 이런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볼 있는 때마다. 상태에서. 근데 그 과정 그걸 알아도 과정이 너무 재밌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아주 극초반만 봤었지만,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동료 모으는 거예요. 맞아. 모험 만화는 동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맞네. 과정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볼 때도 좋아하지만 맞아. 그냥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동료를 하나씩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진짜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뭐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해적왕이 된다는 뭔가를 이루는 걸 다 떠나서 내가 동료를 모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삶에 의미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생각나는 만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 채치수라는 캐릭터를 아세요? 저잘 몰라요. 그게 그냥 제일 거기서 이제 키가 크고 고릴라처럼 생긴 이제 그 주장, 농구팀의 주장이 있어요. 슬램덩크가 농구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채치수라는 캐릭터가 엄청 FM이고 이 주장으로 이 오합지졸의 팀을 열심히 약간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이 에피소드 중에 맨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순간적으로 뭘 느끼는 장면이 있냐면, 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달릴 팀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다. 리더로서의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장면에서 되게 절망하고 탁 쓰러졌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손잡고 일으켜주는 팀원들의 얼굴이 딱 이게 비치면서 너무 감동이에요. 그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인데 오. 내가 이미 가졌네? 내가 원하던 거는 이미 여기에 있었네? 이걸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는 혜진님의 첫 문장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 질문을 했으면 불구하고 어려웠거든요. 어렵긴 했는데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책은 실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중요한 이런 아주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중요한 문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낙서하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혼이 난다던가 뭐 학창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나의 실수로 이제 멀어진다던가 뭐 이렇게 대학생 때도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좀 엉뚱한 학과를 골라서 간다던가 이런 좀 실수의 이런 연속인 것 같은데 직장에 와서도 사실 마찬가지. 직장에 오면 더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뭐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들 덕분에 내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게 여전히 두렵고 뭔가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뭔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사실 여전히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책 문장에 그렇게 넣어 놓으면 첫 문장에 그렇게 넣어 놓으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실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 뭘 하든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책 제목, 그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고, 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실수는 결국 나를 완성하는 것들이었다. 뭐 약간 요렇게 마무리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첫 문장이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맞아요. 받아들이고. 네. 맞아요. 저도 그런가 봐요. 요즘 뭔가 하는 그런 일들에 약간 실수와 실패의 차이를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그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건 실수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러면 내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인가? 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한데 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실수들을 너무 크게 낙담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저도 너무 공감 가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책 속에 52권의 다양한 책들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책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만 이해할 수 있고 커서는 아무리 읽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림이랑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림 만화 부분이 되게 엉뚱한 게 어떤 책이 나오면 어른들이 읽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막 무슨 내용이야? 이러는데 먼저 어린아이가 읽을 때는 완전 재밌게 막 이러면서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만 커도 한 초등학교 중학생만 돼도 약간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게 되는 정말 어렸을 때 그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걸 만화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유정님도 어릴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상상해도 그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없는 게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어렸을 때는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맞아. 지금 사실 뭐 손절이 쉬운 시대긴 한데,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뭐 하고 놀지? 이러면서 신나게 잠을 자는 그런 경험들도 그렇고, 이제 또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가 사실 어른이 되어서는 왜 재밌었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시 느낄 수 없는 마음들이랑 또 동시에 다시 되찾고 싶은 동심도 있는지, 그것도 있다면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그림책이 생각이 났는데, 여운의 빵가게라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우가 빵가게를 차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빵가게 안에 진열된 되게 귀여운 빵들이 있는데, 그게 뭐 토끼 모양 빵도 있고, 뭐 딸기가 있는 뭐 빵도 있고, 딸기 뭐 케이크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인상에 깊이 남고 너무 좋아했어서 제가 그 책이 이제 커서 어디로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제 남편이 한번 그 책을 어디 헌책방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중고 거래인지 책을 찾아서 이렇게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다시 읽고 나서 그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진짜 맛있겠다고 생각했었던 계속 상상하며 떠올렸었던 그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막 이상하다 왜 없을까? 여전히 되게 예쁘고 너무 좋은 그림책이긴 했었지만 어렸을 때 그 빵이 없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못 먹어본 음식도 너무 많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이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넓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맛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에 나오는 것도 뭐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 그런 디저트가 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친구가 터키시 딜라이트를 하나 먹고 자기 형제 자매도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으면 약간 이런 좀 약간 상상을 자극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만화곡이나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좀 이런 거를 나중에 먹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했었던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른이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 돈 주고 다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내가 이건 정말 맛있을 거야 상상할 수 있는 그 힘도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되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네요. 근데 진짜 이런 음식에 비유하셨지만 진짜 지금은 어른인 거를 또 떠나서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맞죠? 뭐 다 있으니까 사실 상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굳이 나에게 없는 걸 이렇게 상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계속 좋아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남들처럼 막 상을 받는다던가
미술로 진학을 할 정도로 그리진 못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과대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닌 것 치고는 잘 그리는데 이런 얘기를 미술학원 안 다닌 것 치고는 잘 그리는데 미술 전공 아닌 것 치고는 잘 그리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시시때때로 좀 빈 부분이나 빈 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연필이나 펜만 있으면 항상 계속 끄적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냥 필통이라든지 친구 얼굴을 그린다던가 뭐 그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집히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그린 거에 재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처럼 진짜 온전한 즐거움 그리고 자유로움보다는 그냥 뭔가 약간의 이상한 부담감과 좀 힘듦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전공도 아니긴 한데 자꾸 어른이 되어서 그런가 뭘 해도 잘해야 한다는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고 어른처럼은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 못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못하는 모습이 너무 볼품 없어서. 근데 저도 뭐 보통 사람들보다 잘 그린다 하지만 근데 저는 또 그 위에 미술 전공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약간 저 정도로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취미로 그리는 그림도 뭔가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뭔가 눈치를 보면서 뭔가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런 부담감에 이제 또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다 보면 계속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고 나는 이거를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를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굳이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리는 시기가 또 텀이 계속 길어지고 이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부담 없이 자유롭게 그리는 마음을 다시 되찾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음 자체가 이거는 그림에 한한 거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인생도 좀 더 자유롭고 재밌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 취미 하나도 뭔가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 게, 저 어른이 되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게 또 상상도 많이 하니까, 뭐 상상한 대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교하게 잘 그려야 한다라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형상이랑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런 어린아이처럼 재미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짜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혜진님의 그림처럼. 맞아요. 맞아. 네, 네. 잘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너무 것 같아요. 강박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네. 책 속에 그 책에 대한 또 어떤 또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세상에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실은 가닿지 못한 책들이 별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른다. 유리병 속에 편지를 넣어 바다에 띄우는 일을 우리는 책이라는 물건의 의지에 계속해온 셈이다. 작디 작은 그렇지만 희미하게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쓰고 누군가한테 보내는 마음의 이런 작가의 마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는 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유정님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마치 그 책을 쓴 사람이 나를 위해 썼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나에게 필요했던 나에게 너무 잘 맞았던 책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그 책이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이것도 되게 오래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뭔가 어렸을 때 보고 나를 위한 책인데? 라고 생각했었던 감동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열심히 좀 떠올려 보려고 해도,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었던 책은 그 독립출판물인데, 그 김혜리 님이 쓰신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책이 있어요. 네, 되게 제목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좀 필요한 책이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도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뭔가 갑자기 예술 경영을 뭔가 전공을 좀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사람으로 내 커리어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진짜 독립출판으로 이렇게 쓰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 하지? 내가 지금 이거 전공해서 뭘 하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목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쓰신 책이었었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도 실제로 지금은 더 그 일을 확장해 가시면서 인천에 있는 그 배다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진짜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회사를 차리시고 그 안에 뭔가 그 로컬 콘텐츠들을 만드신다든지 로컬 행사를 만드신다든지 막 이 지역의 예술을 어떻게 더 뭔가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술 활동을 어떻게 더 만들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좀 생각해보지 못할 법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책은 말하자면은 그것보다 더 좀 더 시작점, 출발점에 있는 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읽을 때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고민들을 결국 어디론가 내 길로 좀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와닿았었던 책이었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약간 몰랐던 그 과정들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가정이. 네. 근데 결국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어, 또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너무 저도 위로가 되는데요. 그쵸. 맞아요. 제목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늘 진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하는 것 살죠.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들이 써주시니까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너무 도움이 되네요. 혜진님한테는 좀 그런 네. 책이 있으세요? 이건 나를 위해 쓰인 것 네. 같다. 저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자에게 인상깊었던 10가지 책 고르는 걸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이 뭐 저한테 의미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치 나를 위해서 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책들을 그때 뽑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책이 진짜 뭐랄까, 사랑도 타이밍이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책도 진짜 좀 타이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필요한 그 시기에 그에 맞는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책을 그 시기에 딱 읽었을 때 되게 감동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하던 시타르타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시타르타가 방황도 하고 타락도 하면서 결국 이제 뱃사공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결국 사랑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여정들인데, 근데 저도 이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남들이 보통 정석이라고 말하는 삶 말고
나에게 맞는, 나에게 어울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조금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도 찾아가고 있고,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좀 고뇌하고, 뭐 사색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방황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딱 당시에 읽었던 게 시타르타 책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시타르타가. 그래서 진짜 마치 내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그와 비슷한 내용이 마스타비리의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도 딱 서울에 올라와서 읽었던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도 마스타비리 작가가 되기 이전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냥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라는 꿈으로 도쿄로 상경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대뜸 올라와서 대뜸 집 구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 그 일감 얻으려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도쿄살이를 이제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새하얀 도화지를 받은 듯 들뜬 기분으로 색칠해온 도쿄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읽었을 당시가 저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방향이 생겼을 때 그냥 진짜 무작정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 대한 엄청 뭐 환상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좀 낯선 곳에 가면 좀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그런 저의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왔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막연히 왔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좀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 이게 아닌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서울에 얼마 올라오지 않았을 때 딱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계획을 해서 이 사람도 근데 이분도 진짜 지금 너무 잘 되신 작가님이지만 그래서 근데 나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 그래, 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진짜 좀 편지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언젠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런 진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좀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좀 뾰족한 책이 더 나에게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혜진님의 상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일본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잔잔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도 이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난 질문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도 이제 이 혜진님이 골라주신 그 책은처럼 책에 대한 그것도 가상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책 소개 드릴 때 이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자꾸 가상의 책을 근거 자료로 삼아서 인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의 서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이런 가상의 책을 인용하는 이유를 뭐라고 써놨었냐면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장작 500여 페이지에 걸쳐 길게 늘리는 짓은 고되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이미 이러한 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들에 관한 요약, 즉 논평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이제 이 작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자체를 책으로 길게 풀여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책을 설정해 놓고 그걸 요약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심지어 되게 막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요령이 없고 게을러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고 나서 궁금했어요. 만약에 혜진님이라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책으로라도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어떤 가상의 책을 설정하고 인용하고 싶으실까? 이런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식이 진짜 너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계속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어떠한 가상의 책으로 인용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심심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상의 책이라 생각나면 요즘 가끔 종종 보이는 게 뭐뭐의 미학 이런 거 많이 네. 제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심심함의 미학 약간 이런 가상의 책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요즘 시대에는 확실히 심심함을 못 견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사람이 없고 계속 뭔가를 보고 있고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심심하다라는 게 마치 좀 결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인생은 재미없고 외로운 인생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근데 요즘 제가 심심함에 좀 집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인생이 너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제 너무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젊어서 계속 막 이벤트를 만들고 즐기고 재밌게 막 뭔가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이 체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때 막 팝업 스토어 다니고 막 성수동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자식을 원하지만 자식의 삶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도 자식한테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어떻게 살아갈까 했을 때 저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글쓰기나 그림이나 산책이나 라디오나 독서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편안하게 근데 몰입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한다고 하면 약간 그게 좀 심심한 거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쵸?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나이가 그래도 이제 많진 않으니까 그냥 뭐 산책하고 특히 주말에 특히 주말 여기 좀 산책하거나 여기 혼자 와가지고 책 읽고 카페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그림 그리고 이랬다고 하면 되게 주변에서 약간 되게 그게 재밌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적으로는 약간 결국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한 거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약간
내 인생이 약간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뭐 세상이 이미 너무 이렇게 돼버렸는데 약간 자극을 쫓고 뭔가 자극을 이렇게 제어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좀 이끌려 가야 하고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유행이나 트렌드에 뒤처지면 좀 진짜 뒤처진 사람 이렇게 여겨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청춘이라고 하면 막 엄청 활발하고 막 움직이고 막 아까 말했던 막 최신의 그런 것들을 막 따라가야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는 또 그렇게 했기도 했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계속 쫓아가려 하고 근데 좀 인생을 길게 생각하니까 또 내가 만약에 그런 거는 나이 들어서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잔잔한 것들은 조용한 것들 나이 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옆에서 보면 젊었을 때 그런 습관들 그런 거에 대한 재미들을 뭔가 습관처럼 들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자녀들의 그런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내 삶에 집중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이제 내가 시간을 쏟았던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또 낳고 이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길게 생각했을 때 내가 60, 70 돼서도 이제 즐겁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의 그런 습관들을 계속 쌓아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심심하고 좀 지루해 보이는 이런 것들의 재미들. 약간 음식도 건강한 음식에 맛을 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좀 심심함의 미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저는 뭔가 혜진님의 그 나이 든 할머니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이 뭐. 산책하다가, 맞아요. 쉬다가, 책 읽다가. 유정님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이제 제가 진짜 이런 책이 있다 치고 인용하고 싶은 거, 이거 되게 객관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모든 종류의 직업 사전 뭐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책을 인용해서 아닌데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도 만약에 막 분량과 상관없이 진짜 모든 직업이 다 들어있는 어떤 책이 있다고 친다면 그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그 자유도를 많이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제가 가장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 남들도 다 어떤 정해진 길을 골라서 따라가면서 산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좀 내면화하게 될 때가 많아서 그걸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대학을 또 막 갓 졸업할 때를 생각하면은 특히 그 길이 되게 한정돼서 보였었거든요. 정말 좁은 길들밖에 보이지가 않았었고, 말하자면은 뭐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직업이 존재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때는 뭐 마케터면 마케터 어떤 그 직업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일을 해보면은 그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갈래들이 있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수만 가지 약간 알 수 없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직업이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직업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들고 와서 나무를 좋아하면 나무를 치료하는 뭐 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무 어울리는 나무를 어떤 사람에게 매칭해주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직업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단순히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현실적으로도 이게 뭐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진짜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현실적으로도 되게 많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사실은 이 길을 만들어주거나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제가 참여했었던 것 중에 1,000원의 재능 마켓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무형의 재능을 딱 1,000원어치를 판매한다 라는 개념의 마켓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1,000원어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재능들을 꺼내서 판매를 하는데, 머리 닦는 재능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발굴해주는 그런 재능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약간 칭찬 책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랑 어울리는 책을 골라주는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그 행사를 하루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머리만 따주는 어떤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점을 발굴해주는 일은 진짜 좀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했었던 일이 언젠가 칭찬 책방이라는 공간을 내도 좋겠다. 그 책방 안에서 진짜 사람들이랑 좀 깊이 얘기하면서 내가 칭찬의 책을 골라주는 일을 정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을 가질 수가 많고, 그거를 현실화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상의 모든 직업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되게 당당하게 인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당장 읽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따지면 항상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늘 약간 요즘 뜨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너 그럼 뭐 좋아해?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니까 그와 연결된 이런 거 어때?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는. 이거는 조금 돈이 안 되니까 요거는 좀 요즘 좀 돈이 되잖아. 이런 거 하는 거 어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거기서부터는 절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늘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이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정말 잘하고 싶고, 그 잘한다는 게 뭔가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는가가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인데,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수용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카페에서 뭐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게 좋아서 하고 있다면 그런 일 하고 있구나.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 나이에 그 일 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좋겠다. 아까 말했듯이 나무를 좋아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근데 진짜 제가 혜진님이 왜
좋아하는 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취업을 할 때는 그때는 마케팅 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때여가지고 그때는 마케팅이 하고 싶어? 그럼 이런 걸 해야지 라고 되게 강요를 받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사실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 어디론가 다 사라졌는데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뭔가 세상에서 요즘 이게 필요해라고 말하는 일들이 어쩌면 진짜 유행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현실적인 직업 선택이라고 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면 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걸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라는 네. 이게 다야, 이게 맞아,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뻗어서 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네.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이 픽션들 중에 어떤 가상의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서관은 무한한 도서관이거든요.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챕터인데 이 내용 중 제가 이제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자면은 이 도서관이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나타난 반응은 무한한 행복감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상하는 모든 책이 존재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르헤스가 말하기를 이 도서관은 무한한 육각형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고 있는 책, 없는 책, 모든 종류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왜 육각형이어야 하냐 어떤 사람은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형이라고 상상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약간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비유적인 도서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무한한 도서관에 되게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책들 아니면 유실된 책들 이런 책들이 다 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 무한한 도서관에 간다면은 이제 혜진님은 어떤 책을 읽어보고 싶은지 궁금했고 이 책이 이 질문이 너무 좀 중복된다면은 혹은 이 도서관을 어떤 모습으로 좀 상상할 수 있으실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도서관을 먼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이제 막 그런 원형 막 이런 것보다 네. 어떤 생각이냐면 보통 그 도서관이 이렇게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을 때 뭐 심리학, 에세이, 과학 서적, 역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책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도 무한대로 있으면 좋겠다. 약간 계절별로 나눠져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봄에 읽을 서적들이 이제 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막 모여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날씨별로도 뭐 이런 카테고리별로 어떠한 날씨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 요렇게 해도 책이 엄청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로도 나뉘어져도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책의 이런 주제별로도 카테고리를 잡아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취향이면 취향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 책을 항상 검색할 때 약간 어떤 읽고 싶은 그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항상 검색해 보는데 사실 그 주제를 검색한다는 거는 그 책 제목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 제목 안에 그 단어가 안 들어가도 그 내용은 그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싶냐 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진짜 평범한 사람의 에세이를 읽고 싶은 거예요. 약간
지금처럼 뭔가 작가라고 이름 불릴 만한 사람들이 쓴 책, 아니면 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 이런 거 말고, 모르겠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그냥 자신답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막 책 때문에 각색한 이런 얘기 말고, 아이고. 네, 진짜 구체적인 거. 근데 이거를 처음 이 생각을 했던 그 시작점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또 떨어져 있어요. 사실 같이 붙어 살아도 잘 모를 것 같고, 떨어져 살면 더 모를 것 같은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물어봐도 사실 말로 잘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 왜 우리 아빠의 이야기라 치면 그런 에세이가 있다 하면 그냥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이불 정리를 개고, 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출근하는 거를 뭐 이렇게 지켜보고, 밥은 뭐를 먹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산책을 했고, TV를 뭘 봤고, 책은 뭘 읽었고, 오늘 좀 생각했던 이런 거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끔 부모님들한테도 카톡하면서 오늘 뭐 했어? 뭐 이렇게 하면 딱히 뭐 얘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지냈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뭔 산책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일상과 생각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다들 그래,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혜진님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게 그게 되게 좀 다정함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요? 뭔가, 네. 좀 특히 좀 그렇게 막 아버지의 일상을 궁금해하거나 하는 게 좀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그런 도서관에 가면 읽어보고 싶은 책은 저는 그냥 고양이 번역서? 아니면 만약에 뭐 고양이 문학이 따로 있는 거죠. 너무 신선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네, 저희 집 고양이가 뭐 반복적으로 어떤 뭐 요구를 하는 게 있으면 뭐 간식 달라, 뭐 배고프다, 뭐 놀아달라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좀 이해가 가긴 하지만 가끔은 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고양이 를 번역해주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고양이들이 진짜 자기들의 또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저 1층 집에 살고 있으니까 창문 밖에 가끔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서. 그러면은 그 고양이를 꼭 이렇게 올라가서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는데 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볼까? 교류를 하긴 하는 걸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양이들의 세계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문화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혜진님이 그런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딘가에 그런 고양이가 있으면은 너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어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고양이어. 좋네, 좋네.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생각한다면은 진짜 이 무한한 도서관에서 저는 막 끝없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도서관 건축에 대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쓰려고 이제 세계의 도서관 건축물을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큰 도서관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건축물들이 그 말하자면 너무 위로 높이 쌓으면 책이 그 생각보다 무게가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중국에 있는 되게 큰 도서관은 이렇게 돔처럼 위로 책장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결국에 이 책 무게를 지탱하는 힘 때문에 위에 있는 책들을 가짜 책으로 채워놨대요. 실제 책을 채우면 무게가 있어서 그거를 가짜 가벼운 책으로 바꿔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위로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책들의 도서관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이게 그 무한한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가 예전에 그 우치다 다스루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이야기였었냐면은 도서관은 되도록 사람이 없고 너무 광활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평생을 가도 다 읽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도서관에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간다. 이렇게 써놔서 제가 그게 되게 크게 충격으로 와 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생김새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의 무지를 가시화하는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왕이면은 진짜 이 도서관이 지금도 큰 도서관에 가면 내가 평생을 가도 다 못 읽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좁구나.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게 너무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이번에 좀 그 이스탄불로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크진 않지만 서점을 들어가서 봤는데 완전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의 서점을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책들은 또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국내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게 되는 책들이 조금 또 한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 책들도 너무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는 책도 되게 소수일 수 있고 다른 책들에 비하면 정말 넓은 이 책의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니까 와 진짜 이 세상은 넓고 내가 아는 건 적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었고 아까 전에 혜진님께서 이제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무언가를 한다면은 아 진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공부는 할 게 끝도 없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고. 맞네요. 심심할 틈이 없겠다. 맞죠?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내가 거기에 이제 무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뭐 끊임없이 진짜 너무 새로울 것 같은데요? 네.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끝도 없이 공부하고 글도 쓰시고 맞아.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네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이 책 안에 틀렌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에 이 틀렌에서 쓰는 가상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 언어를 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상상치고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이 틀렌에는 하나는 시각적, 또 하나는 청각적 성격을 지닌 두 개의 말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다.
일례로 해가 떠오를 때의 빛깔과 음. 한 마리 새의 아득한 지저귀이 그것이다. 그래서 되게 문학적인 이런 언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상상을 펼치고 보면은 그런 객관성의 좀 틀을 깨고 좀 이런 언어도 상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열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상상력을 펼치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좀 우리의 언어가 약간의 객관성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상상의 힘을 좀 저평가할 때도 되게 많아서 아쉽게 느껴지는데, 뭔가 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생산적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없는 걸 상상하는 일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필요 없는 일, 좀 쓸데없는 일처럼 여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 틀렌의 언어처럼 뭔가 없는 것을 상상할 때 오히려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여기 없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힘이 좀 상상력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상을 좀 뻗어나갈 때 내가 내 틀을 깨고 생각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하면 정말 이 내 틀 안에, 좁은 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 혜진님은 조금 넓게 봐서 이 상상의 힘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얘기해 주신 거에도 너무 공감이 갔었고, 확실히 이제 상상이 이게 세계를 넓혀주고 시야를 넓혀주고 하는 것도 너무 맞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상상이 주는 힘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상상이 좀 현실을 다시 좀 숨쉬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좀 멈춰버린 세계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매일 사실 같은 길을 걷고 또 비슷한 말들을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반복 속에서 세계도 점점, 내 세상도 좀 점점 납작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 엉뚱하더라도 아니면 아주 사소하더라도 이런 상상이 들어오다 보면 좀 일상의 그 틈새로 그 상상이 좀 들어온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건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좀 얘가 너무 좀 사실 너무 일상적이긴 한데, 저도 출근을 걸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인 것 같은데, 구름에다가 항상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작가가. 항상 같은 사람이 그리는 걸 제가 어디서 자꾸 여기저기서 쫌쫌다리 보는 것 같은데, 구름에다가 이제 딱 그 모양에 막 그 구름의 모양을 수정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 구름, 그 자연스러운 그 구름에 맞게 뭐 악어 그림을 그리고, 그 구름에 맞게 고양이의 그 모습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와, 그 구름에다가 저렇게 그림을 그리다니 하면서 몇 번 따라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상상이 멈춰있던 무언가를 움직이게끔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다양한 AI 툴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것 중 하나가,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쉽게 내가 상상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할 때 뭔가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내가 그린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에 되게 세상이 좀 더 다정해지는 느낌도 들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상상이 다정함이랑 연결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생각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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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